파리라는 도시가 처음부터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도시는 작은 부족의 교역 거점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침략, 바이킹의 약탈, 흑사병, 종교 학살, 혁명과 처형, 그리고 나치 점령까지 온갖 비극을 겪어왔거든요. 수만 명이 길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왕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시민들이 쥐와 동물을 잡아먹어야 했던 도시가 바로 파리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불리고 있죠. 오늘은 이 놀라운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고 파괴되고 또 다시 부활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센 강변에 파리시라는 켈트족이 정착하면서 이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루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 작은 마을이 급성장한 이유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북유럽과 지중해를 잇는 남북 교역로의 중심에 있었고 강 위에 다리를 놓아 통행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거든요. 심지어 자체적으로 금화를 주조할 정도로 번성했는데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부유한 도시는 강대국의 표적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기원전 50년대 로마 공화정이 갈리아 정복에 나서면서 이 지역도 침략의 대상이 됐고 기원전 52년 로마군이 도시 앞에 도착해서 파리시 부족과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로마의 압도적 승리였고 로마인들은 이곳에 루테티아 파리시오rum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죠.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 설계에 따라 남북 축을 중심으로 포럼과 신전, 바실리카가 들어섰고 1세기에는 무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극장까지 지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도시 인구가 고작 8,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성장을 확신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로마인 특유의 과시욕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2세기와 3세기 동안 루테티아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리옹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지방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 중반에 이 도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생든이라는 인물이 이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교도 국가였고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거든요. 생드니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가 참수당했는데 그가 처형된 언덕이 바로 순교자의 산이라는 뜻의 몽마르트르입니다. 훗날 그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이 지금의 생드니 대성당으로 이어지죠. 3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루테티아도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민족들의 습격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은 기존 거주지를 버리고 강 한가운데 있는 시테섬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버려진 건물들의 돌은 섬 주변에 방어벽을 쌓는데 재활용됐고 이것이 파리 초의 성벽이 됩니다. 305년경부터 이정표에서 루테티아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키비타스 파리시오rum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한 세기 안에 그냥 파리시우스, 즉 파리로 불리게 됩니다.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파리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훈족과 프랑크족 같은 이민족들의 공격이 계속됐지만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생트 주누비에브라는 여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시 방어를 이끌었고 훗날 파리의 수호 성인으로 시성됐죠. 5세기 말이 되면 프랑크족이 사실상 북부 갈리아를 장악했고 이것이 프랑크 문화 나아가 프랑스 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 클로비스 1세는 파리를 왕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이 도시에 상징적 중요성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751년 카롤링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파리는 다른 도시들에 밀려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 기관들이 풍부했고 잘 갖춰진 교회와 수도원들이 많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부유한 종교시설들이 해외에서 온 약탈자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9세기 바이킹들이 센 강을 타고 올라와 도시를 반복적으로 공격했고 처음에는 몸값을 주고 물러나게 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결국 격퇴당합니다. 이 실패가 파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프랑크 지배자들은 도시 방어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걸쳐 센강 북쪽에 새로운 성벽이 건설됐는데 인구가 적은 센강 남쪽은 13세기까지 방어시설 없이 방치됐어요.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파리는 서서히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987년 카페 왕조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초기 카페 왕들은 파리 주변 지역만 통제했지만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파리는 프랑스 왕국의 문화적,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이 대거 건설되는데요. 시테 섬에는 여러 왕궁 중 첫 번째가 세워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팔레 드 주스티스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도 각자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센강 남쪽은 종교의 중심지가 됐고 생제르맹 데프레와 생트 주느비에브 같은 대수도원들이 자리 잡았어요. 1150년에는 파리 대학이 설립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센강 남쪽은 학문의 중심지로도 명성을 얻게 됩니다. 반면 센강 북쪽은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했는데 시장과 공방 항구와 상인회관들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심장부 역할을 했죠. 12세기 말이 되자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 활동에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해졌고 필리프 2세가 대응에 나섭니다. 그는 센강 양쪽을 둘러싸는 견고한 석조 성벽을 쌓았는데 1213년에 완공됐고 수많은 탑과 문이 달려 있었어요. 또 진흙투성이었던 도시의 거리를 포장했고 도시 북쪽 끝에 루브르 요새를 건설해서 외부 위협에 대비하면서 수도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파리 변화의 중심에는 가장 야심찬 종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바로 새 대성당 건설이었습니다. 1160년경 모리스 드 슐리 주교가 공사를 시작했고 건설은 무려 2세기에 걸쳐 진행됐지만 대성당의 탑과 정면은 곧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고딕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이에요. 같은 양식의 정점은 루이 9세 시대에 찍히는데 그가 1241년에서 1248년 사이에 지은 생트 샤펠은 가시 면류관과 다른 성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왕실 예배당이었습니다.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며 중세 장인 정신의 보석으로 남아있죠. 중세 말기로 접어들면서 파리는 계속 성장해 14세기 초에는 인구 20만 명을 돌파하며 유럽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됩니다. 1356년에서 1383년 사이에 더 넓은 새 성벽이 건설됐고 도시 동쪽에는 바스티유 요새도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엄격한 사회적 위계에 의해 규정됐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와 농민 거지와 나병 환자들이 가장 아래에 있었고 그 위에는 자기 도구와 공방을 소유한 장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길드를 조직해서 경쟁과 실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했죠. 더 위에는 도시의 상인과 은행가들이 있었는데 인구의 15%밖에 안 됐지만 그들의 부와 영향력은 중세 도시 성장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직자들로 비슷한 규모의 집단이었고 대학생들도 여기 포함됐는데 완전히 별개지만 그에 못지않게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 운영됐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의 최상층에는 세습 귀족이 있었고 이들 중 다수가 왕을 섬기는 궁정을 구성했습니다. 파리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거리가 질병의 온상이 됐거든요. 1340년대 후반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이 1348년 파리에 도달해서 약 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염병은 17세기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역병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었어요. 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살인이 중범죄의 55%에서 8%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사소한 모욕이나 말다툼이 치명적인 충돌로 번진 결과였죠. 전쟁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백년 전쟁으로 파리는 심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주변 농촌은 약탈하는 병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황폐화됐고 도시 자체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1420년 파리는 영국군에 점령당했고 어린 왕 헨리 6세가 1431년 노트르담에서 프랑스 왕으로 대관식을 올렸어요. 영국의 지배는 1436년까지 계속됐고 이 기간 동안 인구의 대규모 탈출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통치권이 회복된 후 파리는 이전의 번영을 되찾았고 1500년까지 인구가 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프랑스와 1세 치세의 도시는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들로 단장됐는데 다리와 분수 그리고 시청 역할을 한 오텔 드 빌의 첫 버전이 이때 지어졌어요.
프랑스와는 또한 파리의 학문과 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531년 파리 대학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수학을 가르치는 새 학부를 설립했고 도시에는 약 75개의 인쇄소가 생겨서 16세기 말이 되면 어떤 유럽 도시보다 많은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16세기 전반이 문화적 부흥의 시기였다면 후반은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 종교전쟁에 도시가 휘말렸거든요. 1562년에서 1598년 사이 프랑스의 가톨릭과 개신교 인구 사이에 폭력적 충돌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파리는 가톨릭의 본거지로 남아 있었지만 1572년 8월 23일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많은 저명한 개신교도들이 미래의 앙리 4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도시에 모여 있었는데 그날 밤 왕실 회의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의 암살을 명령했고 표적 살해는 순식간에 대규모 학살로 번졌어요. 이후 몇 주 동안 가톨릭 폭도들이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을 도살했는데 이것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파리에서만 약 3천 명이 죽었고 폭력은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됐죠. 17세기가 시작될 때 파리는 여전히 수십 년간의 종교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떠났고 많은 건물이 폐허가 됐으며 루브르 확장과 오텔드빌 튀일리 궁전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앙리 4세가 직접 도시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플라스 도핀과 폰네프 같은 새로운 건축물을 의뢰했는데 폰네프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상점이나 주택 없이 깔끔하게 지어진 최초의 달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1610년 라페로네리 거리에서 종교 광신자에게 암살당하면서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후계자들 아래서 파리는 계속 발전했는데 그의 미망인 마리 드 메디치가 1615년 릭상부르 궁전을 지었고 아들 루이 13세와 재상 리슐리우의 추기경은 파리를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들려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했고 센강에 5개의 새 다리를 건설했으며 루브르 갈러리 아카데미, 프랑세즈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 같은 기관들을 설립해서 도시의 예술적 재능을 육성했어요. 1643년 루이 13세가 죽고 어린 아들 루이 14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곧 정치적 불안정이 뒤따릅니다. 권력을 가진 파리 귀족들이 왕권의 반기를 든 프롱드의 난이 1653년까지 계속됐거든요. 이 경험으로 어린 왕은 파리에 대한 오랜 불신을 갖게 됐고 1671년 왕실 거주지를 도시 밖 베르사유로 완전히 옮겨버립니다. 왕이 없어도 파리는 계속 번성했어요. 이제 구식이 되어 답답해진 옛 성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넓은 가로수 대로로 대체됐습니다. 1680년까지 도시 인구는 50만 명에 달했고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이 점점 늘어나는 극장과 카페, 레스토랑을 즐기기 시작했죠.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도시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샹젤리제가 튀일리 정원에서 센강까지 뻗어나갔고 이후 이 길은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파리의 대표적인 중심대로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건축적 경이로움이 세워졌음에도 파리의 대부분은 여전히 더럽고 구불구불한 거리와 과밀한 건물들로 가득한 빽빽한 미로였습니다.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에게 삶은 중세시대 이래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도시에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볼테르와 장자크 루소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도시의 카페를 드나들었는데 카페는 뉴스를 교환하고 철학을 토론하며 새로운 혁명적 사상을 전파하는 핵심 허브가 됐죠. 1789년까지 많은 파리 시민들의 왕정에 대한 충성심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루이 16세의 경제 실정 때문이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든요. 그해 여름 재무장관 해임에 대한 항의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다음 10년 동안 파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의 진앙지가 됐고 프랑스는 광범위한 폭력과 파괴 정치적 격변을 거쳐 절대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행위는 1793년 2월 21일에 일어났는데 루이 16세가 혁명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된 거예요.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은 1790년대 내내 계속됐고 1799년 11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는 디렉투아르로 알려진 집권 정부의 쿠데타를 일으켜 집정 정부로 대체하고 자신을 제1 집정관으로 임명했죠. 나폴레옹 치하에서 파리는 혁명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상의 절대 군주로 통치했고 1804년 12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스스로 황제 대관식을 올렸으며 치세의 대부분을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치르며 보냈지만 그럼에도 파리를 고대 로마에 걸맞은 제국의 수도로 변모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센강에 새 다리들을 건설했고 방돔광장에 자신의 동상을 얹은 기둥과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 같은 웅장한 기념물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은 다시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 후 파리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에 잠시 점령당했고 이후 루이 18세 아래 부르봉 왕정이 복고됩니다. 이전 왕들과 달리 그는 입헌 군주로 통치했고 1824년 동생 샤를 10세가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는 점점 억압적으로 변했고 1830년 7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칙령을 내린 후 파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7월 혁명으로 폭발합니다. 며칠간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샤를과 그의 가족은 파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죠. 그 자리에 시민왕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입헌군주로 선포됐고 오텔드빌에서 삼색기를 들어올려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루이 필리프의 치세는 파리 최초의 기차역들을 포함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시기를 열었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는 거의 100만 명에 달했고 많은 이들이 빈곤과 불평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830년대 내내 봉기가 파리를 뒤흔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불멸의 형태로 남은 1832년 반란이에요. 고조되는 불만은 1848년 2월 혁명으로 정점에 달했고 대규모 시위로 군대가 왕을 포기하면서 그의 퇴위와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해 말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헌법상 재선이 금지되어 있자 1851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다음 해 나폴레옹 3세로 황제를 선포하고 제2 제정시대를 열었죠. 새 황제는 센 도지사 외젠 오스만의 지휘 아래 야심찬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실업과 싸우면서 동시에 깨끗한 물과 빛, 공기와 열린 공간으로 도시를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은 먼저 파리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기존 12개 구역의 주변 마을들까지 흡수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파리의 20개 구역 체계를 만든 거예요. 넓은 가로수 대로들이 조밀한 중세 지구들을 관통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가르드 리옹과 가르 디 노르 같은 새로 지은 기차역들을 연결했어요. 건물 외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생겼는데 모든 건물이 비슷한 높이에 비슷한 색깔의 돌로 지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파리 건물들이 다 비슷비슷한 크림색 외벽을 가지게 된 건데 이게 지금도 파리 중심부의 특징적인 풍경이 된 거죠. 오스만은 또한 도시의 네 방위에 큰 공원들을 조성했고 거리를 밝히기 위해 수만 개의 가스등을 설치했으며 웅장한 팔레 가르니의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파리는 산업활동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금융센터가 됐고 파리 증권거래소가 주요 투자시장으로 번성했어요. 하지만 이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의 치세는 재앙으로 끝납니다. 1870년 9월 프로이센 전쟁 중 스당 전투에서 패배해 사로잡혔고 퇴위한 후 파리는 진격하는 프로이센군에게 열려 있었죠. 프로이센군은 곧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1870년에서 1871년 겨울 파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많은 파리 시민들이 고양이와 개쥐 심지어 동물원까지 먹어야 했거든요. 몇 주간의 포격 끝에 파리는 행복했지만 프로이센군은 잠시 도시를 점령했고 그 결과로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급진적인 시정부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파리 코민입니다.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지배한 코미는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시도했지만 겨우 2달 남짓 버텼어요. 그해 5월 프랑스 정부군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잔인한 공격을 개시했고 일주일간의 치열한 시가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민 함락 후 파리는 보수적인 국가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였고 반항적인 기질은 강제로 억눌려졌죠. 그 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벨 에포크로 역사에 알려진 문화적, 예술적, 상업적 변혁의 황금기에 들어섭니다. 전쟁의 상처가 사라지면서 도시는 현대성의 세계적 수도이자 부유층의 놀이터로 번영했어요. 르봉 마르쉐와 갤러리 라파에트 같은 대형 백화점이 대중 소비 문화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파리는 1855년에서 1900년 사이에 5번의 만국 박람회를 열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산업과 예술기술 혁신을 선보였죠. 이 설치물들 중 하나는 원래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889년 박람회의 임시 구조물로 건설됐는데 에펠탑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도시 스카이라인의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시기에 파리는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도 부상했어요. 운동 초기에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 같은 화가들이 인상주의를 개척했고 19세기 말이 되면 도시는 르누아르, 피카소, 툴루즈, 로트렉 마티스 같은 창작의 거장들의 본거지가 됩니다. 20세기가 도래하면서 파리도 유럽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깊이 변화합니다. 1914년 9월 도시는 진격하는 독일군에 의해 포위될 위기에 처했지만 1차 마른 전투에서 공세가 저지됐는데 유명한 것은 600대의 파리 택시가 6,000명의 병사를 전선으로 수송하며 도운 거예요. 전쟁 기간 내내 파리는 공습에 시달렸어요. 비행기와 비행선이 폭탄을 떨어뜨렸고 독일군은 130km 밖에서 거대한 대포로 도시를 포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 후 파리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배급제에 직면했지만 1920년대에 문화의 수도로 다시 한번 번성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와 예술가, 음악가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재즈 음악이 융성하면서 파리의 작지만 성장하는 흑인 커뮤니티들이 재능을 선보일 무대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문화 르네상스 아래에는 깊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있었고 1930년대가 되면 정치적 극단주의의 전장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긴장이 고조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응해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도시에서 대피했고 남은 인구에게는 방독면이 지급됐으며 방공호가 건설됐지만 모두 호사였어요. 독일군은 그냥 프랑스 방어선을 우회해서 1940년 6월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거의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시로 옮겨갔고 도시 자체는 프랑스 주둔 독일 최고사령부의 행정 중심지가 됐으며 많은 카페와 호텔, 극장과 영화관이 새 점령자들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죠. 파리 시민들에게 점령은 굴욕과 결핍 그리고 억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노란 다윗의 별을 달도록 강요받고 공적 생활에서 배제됐으며 12,000명 이상의 파리 유대인들이 검거되어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4년간의 독일 통치와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점증하는 활동 끝에 1944년 8월 마침내 파리가 해방됐고 연합군이 환호하는 군중 사이로 거리를 행진했죠. 전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새로운 변혁기에 들어섭니다. 재건 노력은 수년간의 피해와 방치를 복구하려 했고 북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옛 프랑스 식민지에서 온 이민의 물결이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풍경을 재구성했어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점차 건축적 화려함과 시민 생활을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파리는 국제적 명성의 많은 부분을 되찾았죠. 다시 한번 예술과 패션, 요리와 문화의 세계적 수도로 널리 인정받았고 미학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력에서 지속적인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역병과 혁명과 전쟁을 거치면서 거듭해서 파리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라는 정당한 지위를 되찾았습니다.